다행한 일들, 노래할 수 있는 한 괜찮다. 어느 아메리카 원주민 치유사는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던 때가 언제였죠? 만약 병원 의사라면 질문이 달랐을 터였다. 소화는 잘 되나요? 체중은 어때요? 아메리카 원주민 치유사는 알고 있었다. 노래를 부르는 한 몸과 마음에 별 탈이 없으며 설사 아프더라도 머지않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한밤에 시골 국도를 2시간 반 정도 걸은 적이 있었다. 하필이면 휴대폰 전원이 다 닳아서 택시를 부르지도 못했다. 가끔씩 자동차가 한 대씩 쉬잉 내달릴 뿐. 지나는 사람도 없는 시골길. 도시에선 훤하디 훤한 가로등 하나 없고 구름 사이로 언뜻 보이는 별빛은 희미하기만 했다. 사방도 캄캄하고 마음도 캄캄한 채 걷다가 어느 순간 노래가 나왔다. 아직 노래할 수 있구나. 훨씬 덜 무섭고 훨씬 마음이 놓였다. 어둠에 잠긴 논에선 개구리가 힘차게 울었고 막차를 놓치고 걷는 사람의 목소리는 그보다는 작았다. 어둠 속에서 홀로 가진 2시간 반에 꽉 찬 콘서트. 더할 나위 없었다.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반지하 아니면 옥탑방에 살던 시절에 대하여 한 젊은이가 도시에 들어선다. 대학 졸업을 앞둔 젊은이는 도시에 연고가 없다. 돈도 없다. 그러나 뭔가 하고 싶다는 의욕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불안을 잠재우려 애쓴다. 기원 전과 후를 가르는 순간을 기념하듯 처음 이사 오던 날 봄 기운을 머금은 비가 내렸다. 비슷한 지방 출신인데다 비슷하게 가난한 친구와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방을 얻기로 한다. 두 젊은이는 창조적인 삶에 부록처럼 따라붙는 세 가지, 즉 젊음과 가난, 고독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스스로 이런 위로라도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첫걸음을 내민 젊은이들은 청춘을 무사히 넘길 힘을 얻기 위해 몰래 양귀비라도 심어야 했을 것이다. 이 도시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가는 동네가 정해져 있다. 두 사람은 봉천동을 택한다. 집세와 물가가 싼 데다 어쨌거나 한강의 이남, 즉 강남이라고 턱없이 우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봉천동은 다니던 길을 살짝만 벗어나도 제 사는 곳을 잃어버리는 동네이다. 미로 같은 골목들 사이로 낡고 누추한 집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고 어느 집에선가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와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오후에는 아이들이 강물처럼 흘러서 골목에 와르르 쏟아지고 아주 살짝 스쳤을 뿐인데도 젊음의 기운이 밀려 팽이처럼 핑그르르 돌며 주저앉는 할머니가 있다. 달 동네인 듯하다. 조금만 걸어 나오면 대로변의 희한한 간판과 불빛에 눈이 부신 곳, 살기에 버금가는 의욕과 시끌벅적함, 생기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힘의 자장에서 밀려난 지역 특유의 무기력함이 감도는 곳, 생생히 살아있고 또 생생히 죽어있던 그 동네 봉천동. 부엌에서 방으로 이어지는 문을 들어가자면 허리를 반으로 접어야 했던 그 집에서 젊은이는 레이먼드 카버를 읽고 대하소설 토지를 마저 읽는다. 이 도시의 거주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찬찬히 들여다보는 날도 있다. 쌀은 조금씩 사다 먹고 작은 냉장고는 문이 한 칸뿐이라 반찬은 그때그때 만들어 먹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방에 전화를 놓는다. 벨소리가 2번씩 울리고 끊기는 전화나 아무 말 없이 끊는 전화를 받는 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두 젊은이는 아직 도시에서 일을 구하지 못했다. 식욕은 왕성해서 끼니마다 늘 밥을 2공기씩 비웠다. 어느 날 젊은이의 친구가 밥을 한 고기만 먹고 말없이 물을 마셨다. 불문율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다만 밥상 앞에서 한 사람이 먼저 부끄러워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돌연 납덩이만한 무게를 얹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한다. 도시는 너무 쉽게 죄의식을 생산해냈고
비빌 곳 없는 지방 출신들은 너무 쉽게 그 생산물을 소비했다. 그 자리에서 우린 아직 젊다고 말해봐야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는다. 젊은이는 뭔가를 쓰고 싶어한다. 쓴다. 그리고 또 쓰지 못한다. 쓰기에 성공한 날은 밥상 앞에서 덜 주눅 들었고 쓰지 못한 날은 열패감에 시달린다. 일기에 다른 나라, 예컨대 티베트 같은 곳에 가고 싶다고 쓴다. 그 말에 담긴 주술이 실현되려면 아직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 한다. 밥 공기에 담기는 밥의 양이 조금씩 줄어든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밥벌이 글을 써서 굶주림으로부터 잠깐씩 집행유예를 얻는다. 봉천동을 떠나 다음번 이사간 곳은 신림동의 반지하 방이다. 정확히 말하면 난곡이다. 언젠가 젊은이가 살았던 동네 이름을 들은 작가 한 분이 말했다. 내가 살았던 동네는 어쩜 하나같이 그러니 그러게나 말이다. 난곡 반지하 방은 혼자 쓴다. 함께 방세를 나눠내던 친구는 다른 동네로 이사해 옥탑방을 얻었다. 지하, 반지하, 옥탑 사이에 초년생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아주 아래거나 아예 위였다. 습기와 물난리, 추위나 더위의 무방비 상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어서 돈을 벌어 2층이나 3층에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반면 서울의 집에 있는 친구들은 집세와 생활비를 아끼는 만큼 지방 출신들보다 훨씬 빨리 기반을 잡아간다. 처음에는 차이가 미미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격차는 커진다. 이 도시에는 한눈에 사람의 경제력으로 판단하는 데 도같은 직업군이 있다. 자동차 딜러, 백화점 매장 정원, 치과 코디네이터, 보험 설계사, 부동산 중개인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굳이 나눌 것도 없다. 뭔가를 팔아야 하는 사람들, 총칭해서 서비스 업종이라 부르는 직업군의 사람들은 모두 이 감각이 탁월하게 발달되어 있다. 특히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문턱을 넘어서는 모습만 봐도 어떤 조건의 집을 권해야 하는지 알아차린다. 사람들이 가장 서러움을 느끼는 순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 한 몸 누울 자리 마련하러 돌아다닐 때다. 이사를 할 때마다 집값은 물가를 웃돌아 올라있다. 게다가 부동산에서는 늘 이 편에서 말한 조건보다 한 단계 높은 곳을 보여준다. 그게 업계의 노하우이기도 하다.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의 집을 보고 나면 자신의 예산에 맞는 집은 단번에 추려한 오막살이로 추락하고 만다. 좀처럼 그 집을 잊을 수 없다. 손바닥만한 거실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역세권이냐 아니냐, 팽지냐 갱사진 곳이냐에 따라 부르는 돈이 달라진다. 하루 종일 집을 보고 온 날은 발바닥과 장단지가 돌처럼 딱딱해진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이들은 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다. 젊은이의 어깨는 늘어지고 시야 닿는 곳마다 빽빽히 들어찬 집들을 보며 이 도시의 수많은 세입자들이 그랬듯 어하해한다.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가 들어갈 집이 없다니. 자발적 빈곤은 한없이 아름다운 말이지만 해가 갈수록 자발적이 맞는지 자신이 없어진다. 부동산 강풍에 휩싸일 여력도 의지도 없지만 이 도시가 추구하는 욕망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발적이라는 청렴한 수식어는 곧바로 무능으로 대치된다. 떠밀리고 떠밀린 이 도시 스라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젊은이의 눈에도 시대의 우울이 담긴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한 인간이 평생을 거쳐 자세하게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이란 20km 이내라고 했다. 그래야 그 공간을 사사지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는 그럴 수 없다. 좀 더 집값이 싸고 아직 오를 여력이 많은 동네를 찾아 동서남북 종횡무진으로 옮겨 다녀야 한다. 어느 번뇌 많은 여인이 지혜로운 이에게 물었다. 막벌이를 10년이나 했는데도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안정된 동문배들을 보면 자괴감도 들고 시기심도 듭니다. 지혜로운 이가 답했다. 청빈과 극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스스로 그 길을 택기에 검소하게 살면 청빈입니다. 극빈은 내 욕망은 그렇지 않은데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조급함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하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문맹이 아니라면 그 이상은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 얻는 고통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악한 생각입니다. 더 너를 추구할수록 무엇인가 더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는 욕망, 집 한 칸이 불러일으키는 10만 8천 가지 번뇌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이럴 때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려면 얼마나 마음의 힘이 있어야 할까. 인간에게 집이란 무엇이었던가. 인간이 집을 부드러운 기온으로 소유하고 가꿨던 시대에는 집 한 채 장만하는 일이 이처럼 살벌한 전쟁이 되진 않았다. 집의 노예로 사는 시대는 얼마나 비극적인가. 젊은이는 이제 2, 3청에만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던 옛 시절의 꿈을 부러워한다. 그런데도 집이 없는 사람에게 적대적인 이 도시를 왜 떠나지 못할까? 놓쳐버린 내 사랑과 마주치고 싶어서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도 생존의 두려움과 탐욕, 문화생활과 활기라는 이름으로 치장한 욕망의 거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젊은이의 원죄요 정직한 초상이다. 어느 날 젊은이는 일찍 결혼해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의 얘기를 들었다. 첫째 아이가 한창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 친가에 데리고 가면 어른들이 물었단다. 너희 집이 어디고? 그러면 아이는 주먹만한 손으로 땅바닥을 탕탕 두들기며 답했다. 여기 아이가 여기. 외가에 달아가면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물었다. 너희 집이 어디고? 아이는 또 방바닥을 치며 답했다. 여기 아이가 여기.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집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어찌나 예쁘든지 아이는 양가에서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수처, 작주, 입처, 계징. 가는 곳마다 주인의 마음으로 살고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것을 참 진리로 삼는 경지다. 돌아보니 그랬다. 어렸을 때는 어딜 가나 내가 있는 곳이 곧 나의 집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내 집이 필요한 그 집 한 칸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어른이 된 것이다. 간혹 옛 시절 어린 나이의 마음을 떠올리면 가슴을 뭔가 날카로운 것이 긁고 지나가듯 찌르르르해진다. 세상이 거대한 흡인판으로 빨아들인 사람들의 순정을 기억할 때마다 젊은이는 이 도시의 무지막지한 식욕 앞에 왜소해진다. 그리고 이미 순정을 잃었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메워진다. 혼자 밥 먹기 외롭지만 거룩한 시간. 때를 놓쳐 혼자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다. 그때가 오후 3시나 밤 9시라면 누구를 불러내기에도 어중간하다. 새벽녘 골목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마음이 어스름해지는 순간이다. 약속이 아니라면 나는 식당 밥을 즐기지 않는 편이다. 한 끼니를 급하게 때우던 시절이 지나가자 조미료로 범벅이 된 식당 밥보다 서투르고 투박해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속 편해졌다. 내 입맛이란 것이 생긴 까닭이다.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어느 식당이든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 특히 식사 시간을 놓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현기증이 몰려오는 저 혈당 정서를 가진 나로선 밥 먹는 일이 응급처치처럼 다급해질 경우가 있다. 그럴 땐 도리가 없다. 후들거리는 손으로 가장 가까운 식당 문을 밀치며 들어설 수밖에. 밥때가 지나간 식당에선 손님 대신 식당 사람들이 뒤늦은 식사를 하고 있기 십상이다. 모처럼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은 이들이 나 때문에 다시 몸을 일으킨다. 미안해진다. 어쩌랴. 가장 빨리 되는 메뉴를 먹고 구석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고단한 식탁을 조용히 응시한다. 대부분은 메뉴판에 없는 음식들이다. 열무김치에 상추 쌈이거나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넣은 고추장찌개를 가운데 두고 마른 생선을 구워 차린 밥상. 따로 주문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서 같이 먹으면 좋으련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식 백반은 식당 사람들이 먹고 손님은 영업용 반찬과 메뉴에 가정식이란 이름을 붙인 무늬만 가정식을 먹는다. 명실상부하기가 이처럼 어렵다. 혼자서 식당을 기웃거릴 때마다 어른들 말씀이 떠오른다. 야야, 끼니는 꼭 챙겨 먹어라.
다 새끼 밥 먹자고 하는 짓거리들이여. 새끼 밥 먹자고 하는 짓거리 들을 때마다 고개가 끄덕이지는 준실이다. 단순해서 확고하고 확고해서 때때로 적막한 준실. 고슬고슬한 밥 한 그릇이 우리를 세상으로 내몰고 거리에서 조바심치게 한다. 밥 한 그릇의 식욕이야말로 우리가 품는 모든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허다한 죄의 씨앗이다. 주문하고 식사가 나오길 기다리는 시간은 널 외롭고 기면직다. 밥을 단순히 끼니 있기 차원이 아니라 친교와 정을 나누는 어식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선 혼자서 밥 먹을 때 감내해야 하는 시선이 만만찮다. 젊은 여자 혼자라면 더더욱 해서 여행지에선 호기롭게 혼자 먹는 걸 즐기던 나도 이곳에선 종종 위축된다. 대리운전처럼 전화 한 통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식사 대기자와 연결되어 함께 밥 먹는 서비스가 생기면 어떨까? 상상 끝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밥상의 상상마저 산업화로 연결시키다니 이젠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한 몸이 됐구나 싶다. 어려서부터 밥상머리에서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지나가던 이도 불러들여 숟가락 하나 더 얹어 함께 먹던 농경 문화는 내 안에도 내면화되어 있다. 나도 같은 체질라면 혼자 밥 먹는 남자나 나이 든 이들을 보면 저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개인이 마음이 짠해진다. 늦은 오후 포장마차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튀김이나 우묵을 먹는 남자를 봐도 그렇다. 외근을 나와 일과 시간에 잠깐 자유를 만끽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들이 주름 자고 선명한 구두에서 고단한 삶의 한 단면을 보고 혼자 거룩해진다. 노즘에서 밥 먹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내 목구멍에도 모래로 지은 밥이 까끌거리는 것 같다. 다 새끼 편히 먹자고 있도록 절절한 곳인데 거리에서 어설프게 해결하는 허기는 지레 불완전하고 지레 고독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내 앞에 한 끼니의 밥상이 차려진다. 흰 쌀밥에 찌개는 뜨겁고 빈속은 어떤 음식이든 한우하며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 순간이면 항상 이성복의 서시가 떠오른다. 간이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늦고 허란 저녁이 옵니다. 낯선 바람이 부는 거리는 미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맞은편 골목에서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당신은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사방에서 새소리 번쩍이며 흘러내리고 어두워가며 몸 뒤트는 풀밭. 당신을 부르는 내 목소리 키 큰 미루나무 사이로 잎잎이 춤춥니다. 간이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이들에겐 치명적일 만큼 아름답고 쓸쓸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언어들. 당신이 나를 알아볼 때까지 늦고 허란 시간을 또 얼마나 지나야 할까? 미끄러운 거리에서 끼니를 거슬러 헤매는 날이 언제쯤 끝날까? 식욕을 돋우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지언정 시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때때로 우주적인 비의와 비장함을 띠고 외로운 한때를 완성시켜 준다. 새벽에 너무 어두워 밥솥을 열어봤더니 하얀 별들이 밥이 되어 어스러지하게 안고 있더라고 노래한 시인도 기억난다. 밥이 하얀 별이 되기까지 우리가 치러야 할 치욕은 또 얼마나 아득한가. 끼니는 넘어서도 끝내 완성되지 않는 영원한 허기일진데 여행이 그리워도 떠나지 못할 때는 낯선 동네로 가는 버스를 탄다. 그리고 그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본 뒤 허름한 기사식당이나 분식집에서 밥을 한 끼 사먹고 돌아온다. 일상의 틈바구니에서 짧은 여행은 밥과 함께 완성되고 나는 그 동네를 아주 잘 알게 된 것 같은 포만감에 젖어 돌아온다.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려 괴로운 마음으로 혼자 식당 한 구석을 파고들 때도 있다. 그럴 때 누군가 해주는 밥을 먹는다는 건 수혈이 필요한 영혼을 보살피는 일이기도 하다. 밥벌이에서 비롯된 상처를 황홀한 밥 내음으로 사귀는 시간, 핏발선 눈망울에 오기와 체념이 번갈아 깃드는 시간, 홀로 밥을 먹으며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독해졌다가 끝내는 쓸쓸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밥벌이를 하며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식당의 의자 위에서 밥 한 공기 분량의 다짐과 자제를 되풀이했을까. 타임머신이 있다면 지난날로 돌아가 식당에 혼자 있는 나를 한 번쯤 안아주고 싶다.
아이야, 좀 더 견디렴. 견디서 어서 내게로 오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우리에겐 아직도 홀로 견뎌야 하는 가정식 백반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 세월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는 뭔가를 간직한다면 너는 그 자체로 빛날 거야. 그 뭔가는 너를 너답게 하는 위험 또는 밥주발 뚜껑에 붙은 밥알을 누군가의 피눈물로 보는 지혜일 수도, 또 다른 곳에서 홀로 밥상과 마주하고 있을 이들을 잊지 않는 연대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 어서 그 밥을 먹고 씩씩하게 걸어서 내게로 오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 앞에 차려진 밥 한 공기에 뜨거운 성전을 마주하며 나는 또 미래의 날개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앞날 어느 식당에선가 피할 수 없는 한 끼니를 앞두고 있을 그때라고 삶의 신선함이 없을까. 한 숟갈 한 숟갈의 계단을 디디며 앞날의 내게로 간다.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 부디로. 밤이 좀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밤이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밤이 너무 밝아요. 낮을 두 번 사는 것 같아요. 충분히 어둡지 않아서, 밤이 밤 같지 않아서 방향 감각을 잃고 죽어가는 철새들 얘기를 꺼낸다면 너무 낭만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불빛 때문에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해 생장쯤에 이상이 생기는 나무들 얘기도 그렇고요. 철새와 곤충, 나무들에게 안 좋은 일이 사람에게 좋을 리 있겠어요. 충분한 어둠 속에서 쉬지 못하기에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생긴다고 하네요. 크리스토퍼 드니가 쓴 파모르의 여행에 쥐를 세 집단으로 나눠 실험한 얘기가 나와요. 쥐들을 24시간 불을 켜둔 집단, 낮에만 불을 켜고 밤에는 깜깜한 곳에 둔 집단, 낮에는 불을 켜두고 밤에는 아주 적은 양의 불빛만 새어 들어오게 한 집단으로 나눠 살게 했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밤 동안 극소량의 빛에 노출된 쥐들과 밤새 환히 켜진 불에 노출된 쥐들의 몸 안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종양이 자란다고 해요. 요약하자면 어스름한 빛마저 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늦도록 일하는 사무실의 불빛, 빈 건물을 밝히는 환한 간판들, 가게의 불빛들, 네온사인, 가로등 불빛, 가로수마다 희갈먼 작은 알 정부들, 밤의 불빛 아래에서 가슴 저리도록 약동하는 삶의 고통을 느낀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밤의 불꽃들은 화려해요. 눈이 아릴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슴이 뛰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밤은 낮 동안 고동친 심장과 많이 쉬어야 할 시간인데 말이죠. 너무 오래 가슴이 뛰니 그게 문제예요.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도시의 조명에 반대한 저항 운동이 있었어요. 파리의 탁발성들은 조직적으로 가로등을 끄고 다녔어요. 그들은 가로등이 루이 15세가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감시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도시의 조명과 권력의 독점 사이에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본 거죠. 알을 많이 낳게 하려고 밤새 불을 켜놓은 양계장 같은 세상이 오리란 걸 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로등을 깨뜨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국제 다크스카이 협회 IDA라는 걸 만들어 활동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볼까요? 이들은 밤하늘을 지키는 그린피스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의 조명을 끄거나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들어 빛 공해를 줄이자고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죠. 이들의 노력으로 검은 하늘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도시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대요. 투산이란 도시에서는 밤하늘 보호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로등마다 가스를 씌우고 상업 간판과 불빛을 제한하자 밤에 은하수를 볼 수 있게 됐다는군요. 밤하늘에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약 3,500개 있대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잘해야 50개 정도밖에 못 봐요. 50개도 가능할는지 자신이 없군요. 꼭 은하수나 별을 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둠이 좀 더 어둠다워서 밤에 좀 푹 잤으면 좋겠어요. 전 유난히 잠이 약해서 푹 자지 못한 날이면 괜히 피간적이 되곤 해요.
일로 평화가 여기저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좀 심심해져서 사람들이 푹 잠들면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미국 알래스카 연안에서 엄청난 원유를 유출시킨 선반 사고도, 체르노빌 방사능 유출 사고도 담당자들이 수면장애를 겪어서 일어난 사고라잖아요. 자는 동안에는 낮 동안 우리를 따라다녔던 온갖 불행도, 희비극 드라마도 함께 잠들죠. 고라니도, 들새도, 코끼리, 보아뱀도, 은행나무, 황금 펜벽, 장미넝굴도 모두 푹 잤으면 좋겠어요. 캄캄해서, 너무 캄캄해서 절망도 이루지 못한 욕망으로 수다스러운 마음도 지워지는 잘 빚은 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오 밤이여, 이 세상에 가져오소서. 매혹적인 고요와 당신의 신비함은, 당신이 동반하는 그림자는 너무도 아름다워요. 그건 감미로운 콘서트. 희망을 노래하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힘 너무도 커서 모든 걸 꿈으로 바꾸죠. 오 밤이여, 이 세상에 그대로 있어 주소서. 그 매혹적인 고요와 당신의 신비함 그대로. 당신이 동반하는 그림자 너무도 아름다워. 당신이 주는 꿈보다 더한 진실이 있을까요? 희망보다 더한 감미로움이여. 라무여, 오 밤이여, 영화 포르소 중에서 한없이 느리게 걷고 싶은 그곳. 몇 해 전 세계적인 여행 정보 사이트인 논리 플래닛이 세계 최악의 도시 9곳을 꼽은 적이 있었다. 불명예스럽게도 서울이 3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선적 이유를 보자. 형편없이 반복적으로 뻗은 도로들과 소련식의 콘크리트 아파트 건물들이 있는 이 도시는 심각한 환경오염 속에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다. 숨막힐 정도로 특징이 없는 이곳이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자로 몰아가고 있다. 아, 이곳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실체라니. 묘사만 보면 디스토피아가 따로 없다. 우리가 늘 비판하며 안타까워하던 바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 이쯤 되면 검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담배를 피우며 오늘의 보자는 흡연자들처럼 술단지라도 당기면서 서로 위로받고 싶을 정도다. 과연 그런가? 서울이 그렇게 비인간적이며 마음도 영혼도 상실할 만큼 끔찍한 도시인가? 과연 그렇다. 형편없이 반복적으로 뻗은 도로는 차들로 꽉 차 있고 소련식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주거 형태를 아파트로 통일하려는 집념, 어린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가 사는 동네만 해도 뉴타운에서 제외된 서러움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으로 맞섰다. 위원회는 시에 지속적인 압박을 넣어 마침내 사업 승인을 얻었고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을 맡기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간격에 겨우 골목 어디마다 건설사 선정을 축하하는 프레카드를 내걸었다. 이제 이 동네의 모든 집들이 다 하려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아파트라는 유일선이 또 승리했음을 알리는 성전의 깃발인 셈이다.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도 다분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옥이 긴데만한 것은 익숙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사이에 억지로 익숙해져야 했고 나중에는 분노와 좌절의 단계를 지나 무감각해진 이곳. 지옥은 너무나 자극적이기에 한 가지 문제에 오래 집중할 수 없다. 지루할 틈도 없다. 그러나 서울 시민이라고 낭만과 여유, 느림을 모르겠는가? 아니 명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디스토피아의 시민이기에 이런 욕구가 더 클 것이다. 서울에는 다른 거대 도시와 다르게 큰 산이 몇 개 있다. 도시를 관통하는 제법 큰 강도 있다. 온갖 영역을 감당한 채 살아남는 500년 된 궁굴도 있다. 지옥치고는 여건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장수가 있듯이 내게도 특별한 공간이 있다. 어린 시절 보물 상자를 몰래 보여주는 것으로 우정을 증명하듯 이 장소를 공동 열람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수유리, 이 동네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애틋한 그리움이 가득 들어찬다. 수유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지 꽤 됐지만 수유리는 여전히 수유리여야 그 이미지와 맞다.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바로 아래 동네에 4년쯤 살았는데 서울에서 이제껏 살아본 동네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이었다.
물론 도심으로 출퇴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이니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처음 이 동네에 집을 얻으러 돌아다니던 무렵이 생각난다. 가을날의 북한산은 온통 불을 지른 것처럼 단풍이 한창이었다. 이리저리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는데 한 집 건너 한 집씩 돗자리에 도토리를 말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그만 이 동네에 정이 옴팍 들고 말았다. 지리산 계곡에서 도토리를 주워봐서 알지만 수렵의 원초적인 재미와 보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 동네 사람들이 도토리를 주기 위해 수백 번도 더 거리를 굽히고 낙엽 밑을 더듬었을 광경을 상상하니 얼마나 정겨워지든지. 방향을 몇 번 틀어 멋스러운 가지를 뻗은 소나무가 골목길에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다른 동네에 있다면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덜컥 베어버렸을 터였다. 오래된 나무와 공존하는 법을 알다니 존경의 마음까지 잃었다. 구식 양옥집에 딸린 작은 정원과 텃밭들, 안티프라민을 코 밑에 바른 것처럼 알싸하게 후각을 자극하던 나뭇잎 냄새, 산 밑에 서늘한 기운, 이런 모든 것들에 반해서 아카데미 하우스 바로 밑에 셋집을 얻었더랬다. 그곳은 은퇴해서 노년을 보내기에 좋은 곳이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동네는 아니었다. 그래도 나와는 기운이 잘 맞았고 그동안 나온 책들을 모두 이 동네에 썼었다. 수요일에는 죽은 자들의 동네였다. 4.19 묘지가 그랬고 송시열, 김창숙, 이준, 신익희, 조병우 선생의 묘까지 역사책에 쓰나 보던 분들이 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이었다. 매표소까지 이어지는 큰 길은 주말에는 등산객으로 붐볐지만 안쪽 동네는 일주일 내내 우물안처럼 고요했다. 연중 가장 주목받고 활기에 넘치는 때라고 해봐야 4월의 단 하루였다. 길가에 내려선 벚꽃 나무들이 허드레지게 꽃등을 켜는 4월 19일이면 정치인들을 태운 차량이 길게 들어서고 젊은이들이 4.19 기념 마라톤 대회를 가졌다. 단 한 차례 가을에 수유리가 온 나라와 언론의 관심을 끈 적이 있었다. 바로 2003년 9월 독일에서 망명생활을 하다 37년 만에 입국한 송두율 교수가 아카데미 하우스에 이장을 풀었을 때였다. 이 역사적인 장면을 직접 보고 싶어 아카데미 하우스에 가려다 늘어서 있는 방송국과 언론사 차량에 질려 텔레비전으로만 지켜봤다. 송두율 교수는 곧 거물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프레스센터와 검찰청을 드나들어야 했다. 그가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은 짧고도 짧았다. 우리 시대 이대 올리기의 그늘은 깊고도 어두웠다. 나는 사나리 마을에 난 골목골목을 다 좋아했지만 특히 이준 열사 묘수에 산책하기를 즐겨했다. 집에 놀러오는 사람이 있으면 꼭 데려갔고 대부분의 날들은 홀로 그 길을 걸었다. 아카데미 하우스 못 밑에 쇳길로 들었으면 계곡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가 나왔다. 이 다리 근처에 커다란 벚나무가 있는데 봄이면 어찌나 꽃이 하는지 밤에도 주위가 밝았다. 다리를 건너 짧은 언덕바지를 오르면 왼편에 작은 길이 나타난다. 이준 열사 묘역으로 가는 길이다. 양쪽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길이 100m쯤 이어지는데 이준 열사의 고향 후손들인 이북 오도민들이 정성 들여 가꾼 덕분에 항상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사계절마다 그 길의 풍경은 다채롭게 횡성을 달리했다. 봄에는 새로 돋는 잎들이 푸릇한 기운에 마음이 근질거렸고 여름에는 기온을 맷도집 내려주는 그늘을 느릿들어 주었으며 가을에는 천년 양탄자를 깐 듯 폭신한 낙엽이 후득하게 깔렸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도 사라지지 않는 분노나 슬픔이 있다면 그날은 오랜 시간의 기도가 필요한 날이리라. 마음을 비운 채 약간 경사가 진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이준 열사가 모셔지는 묘역에 이르렀다. 둥근 봉분이 있는 일반적인 묘지는 아니었다. 기념 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 놓인 단 위에 가끔 누군가 꽃다발을 두고 가곤 했다. 주변에는 시원하게 뻗은 나무들과 잔디발 위에 내리쬐는 햇빛이 다정하고 넉넉했다. 자리에 앉기 전에는 100년 전 해거에게 있었던 만국의 한을 품은 채 서럽고 비통하게 가신 분께 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것이 내가 그분의 장수를 누리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사람을 만난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만큼 이 도시의 권력장에서 밀려난 한적한 곳이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곳을
사랑에 말지 않았다. 왜 그처럼 외진 동네에서 사는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거기를 함께 걷고 나면 좋아할 만하네 하고 인정해주곤 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장소에 대한 공감과 성임이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모처럼 칭찬을 들은 어린아이처럼 자부심에 차서 눈매가 가늘해지곤 했다. 꽃이 한 장의 봄날이나 단풍이 절절인 가을에 아카데미 하우스 전망대라고 할 수 있는 구름의 집에 가서 큰맘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시는 호사를 누려보는 것도 이 동네에 사는 재미 가운데 하나였다. 구름의 집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숫자처럼 펼쳐진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동네에 대한 애정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은 이준열사 미육으로 들어서기 전 길가에 놓인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빼먹는 것으로 산책을 마무리 짓곤 했다. 누가 그곳까지 와서 자판기를 이용할까 싶었지만 아카데미 하우스 턱 밑에 있는 마을버스 종점의 운전기사 아저씨들과 등산객들, 나처럼 정기적으로 거기를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그 자판기는 허름하지만 소박한 휴게소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여름에 해가 슬피 기울기 한두 시간 전이면 매표소를 지나 대동문 입구까지 운동선과 짧은 등산을 다녀올 때도 있었다. 지인들이 가족과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함께 숲속에 마련된 배드민턴 연습장에 갔다. 우리 삶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는 카메라가 있다면 통닭과 삶은 계란과 맥주를 싸들고 천천히 숲길을 오르던 그 순간도 분명 기록됐으리라. 아이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땀이 차도록 뛰어놀다가 허기지만 어른들 곁으로 와서 음식을 받아 먹었다. 공중에 셔틀콕을 행한 헛손질에 자주 웃음을 터뜨렸고 서로의 빈틈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바싹 무릎 걸음으로 당겨졌다. 순간순간 삶의 경쾌한 아름다움에 취해 감히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밤이면 갓길에 데이트족들이 세워둔 차들이 들어찼다. 이런 차량 주변에는 은밀하고 찰진 공기가 맴돌게 마련이었다.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할 만큼의 어둠과 운치를 찾아 그곳까지 온 사람들. 차 안에만 머물다 가기엔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만 어쨌거나 더 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때로는 원해서나 이룰 수 없었던 운명에 대한 좌절감으로 때로는 거저 그 장소에 있다는 자체로 만족해서 어떤 생각도 들어차지 않는 찬찬한 평화를 누렸던 길.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장소가 주는 힘으로 곡절 많은 한 시절을 건너기도 한다. 수유리와 내가 그랬다. 그 동네에 사는 동안 책도 썼지만 삶의 때때로 드러내는 사나운 발톱을 핥기에 쓰라린 시간이 닥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내가 생태처럼 젊어서 생긴 일들이었다. 만약 수유리가 아니었다면 그 상처들은 망각과 치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오랜 불면의 밤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 동네에 사는 동안 여러 나라를 다녀왔다. 세상의 끝에 이런 것처럼 먼 곳에 있더라도 수유리를 생각하며 마음이 안울해진다. 자신의 사는 동네를 그처럼 늙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축복이었다. 그 조용하고 평화롭던 동네가 들썩이기 시작한 것은 2006년 부동산 폭등 사태로 겪으면서였다. 동네 주민들은 이곳이 매번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재개발과 재건축 후보지에서 밀려나는 것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고 경전철이 들어온다는 호재와 맞물려 갑자기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상승폭은 가팔랐다. 내 안에서 소중한 무엇인가가 무너진 것도 그 처음이었을 것이다. 결국 수유리를 떠나기로 결정했는데 내놓은 지 한나절 만에 집이 나갔다. 부동산에서 방금 집을 보고 간 사람이 계약하기로 했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눈물이 개었다. 수행자들이 특정 장소에 애착을 갖지 않기 위해 오래 머무르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애착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원천이었다. 어인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을 면하게 해주리라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도시에도 가볼 만한 곳이 10곳만 있어도 살아갈 만하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성북동, 성과길이나 덕수궁, 돌담길일 수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삼청동 거리나 한강변 또는 집 앞의 작은 공원일 수도 있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울의 숨통을 틔워줄 만한 공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서울이 이렇듯 문화적 영감이 부족한 공간이 된 것을 어떻게 정책 입안자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과거 우리의 상상력이 별로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개인의 상상력이 모여 집단의 상상력이 되고 그 추동력으로 사회가 생물처럼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면 서울이 최악의 도시가 된 것도 우리의 상상력이 뒤떨어졌기 때문은 아닐런지. 그러니까 문제는 상상력이란 얘기다. 공간을 상상하는 능력, 행복을 상상하는 능력. 어쩔 수 없이 또 수율이 생각이 난다. 억지로 헤어진 누군가를 떠올리듯 마음의 유리창에 가만히 이 말을 대본다. 너무 사랑한 것들은 때로 피를 요구한다. 피 흘리듯 서늘한 거 무엇을.